완전 내 취향 저격. 그때도 민경 언니는 민경 언니였어요. 반의 어떤 기강을 잡고 왜 계속 놀리시는 느낌이. 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6화로 예정됐던 저희 책장 구경이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책장 주인도 정말로 예사롭지 않은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바로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계를 휩쓸고 있는 괴물신인 원소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연님을 모실 일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연입니다. 본격적으로 원소연님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3년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시자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고학력 유머로 유명해지신 원소연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니까 이제 종로 우미관 극장, 홍대에 있는 메타 코미디 클럽 극장에서 공연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매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서치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또 작가로도 이제 데뷔를. 왜 계속 놀리시는 느낌이. 아니 작가로도 데뷔를 앞두신. 네, 맞습니다. 곧 이제 민음사에서 장편 소설이 출간되어가지고 한국문학팀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이제 제 원고 담당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좌 박혜진, 우 최재현 해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좋은 책일까요, 여러분? 또 신간 준비 중인 거는 차차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평소에 또 민음사 TV도 보셨었다고. 또 이게 말하자면 또 긴데 민음사 TV가 2019년 5월 31일에 첫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창 그때 출판 편집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편집자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영상을 막 검색하다 그때 거의 유일한 영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민음사 TV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 뒤로 출판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열심히 찾아서 보았고 오피스 있잖아요 시트콤. 네. 그 느낌으로 즐겨 보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고 저한테 약간 캐릭터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번에 표지 작업하느라고 최지은 디자이너님 만났을 때도 어머 천재 디자이너님 그래서 깜짝 놀랐던. 아무튼 이렇게 코미디언에게 인정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장을 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책은 RF 쿠앙 작가의 장편소설 옐로우 페이스입니다. 이 화자는 평범한 백인 여성 작가인 거예요. 재능이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친구로 두는 사람이 셀럽 작가인데 유색인종인 거예요. 이 아테나라는 유색인종 작가가 자기의 소수자성을 너무 또 잘 활용해.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이 백인 화자가 보면서 저 소수자성 부럽다. 약자 부럽다. 질투와 열등감, 멸시 같은 게 이제 한 번에 담겨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섹시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작가, 이 사람이 유색인종이고 힙한 걸로 잘 나가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아테나 입장에 있는 작가인 거예요. 근데 백인 여성 작가 입장에 쓴 거죠. 이게 진짜 섹시 포인트예요. 이 작가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업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작업하면서 모두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비웃어보자. 출판업계를 포함해가지고 엔터 업계 스타 만들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굉장히 신랄한 책이고 기계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출판사 채널에서 소개하기 적당한 책인가 싶어요. 왜냐면 출판업계를 비우는. 이 책에 또 민경 편집자가 민팁에서도 추천해서 한 자리에서 다 읽었다. 민경 편집자님이 형님으로 모시는 스티븐 킹 소설가가 또 샤라웃을 하셨어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 제곱이에요. 저까지 추천했어요. 세점이거든요. 사실 두 분이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이오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제가 편집자를 하기 전에 SBI라고 출판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16기 동기로 김민경 편집자님이 계셨던 거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민경 언니는 민경 언니였어요. 어땠나요? 학교에서 김민경 씨.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반의 어떤 기강을 잡고. 기강 잡힌 적 있으세요? 마땅히 잡아야 되는 사람들을 한해서 잡았죠. 괜히 잡돌이를 하는 언니가 아니에요.
또 동시에 또 광대였어요. 그때부터 언니는 늘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마르케스 형님, 타란티노 형님을 울부짖었고, 저는 굉장히 또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숨죽여 웃곤 했었죠. 만약에 이제 미래에서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누군가 와가지고 이 학급에서 누군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이제 김민경 편집자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로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나야. 시끄럽기만 했던 거지, 민경 씨. 저는 아직까지도 언니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진 않겠습니다. 안 넘어오네. 언니가 세계문학 전집을 그때도 언니가 수백 권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출판학교 마지막 이제 졸업식 날 한 명 한 명한테 너한테 이 책이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미누스 세계문학을 한 권씩 선물해줬거든요. 저한테 선물한 책이 바로 이 관객모독입니다. 뭔가 느낌을 알았나 봐. 공교롭게도 편지도 같이 써서 줬어요. 소윤아, 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난 네가 좋았어. 관객모독을 읽었을 때 느낌과 비슷하지. 흐르는 세월 속에서 또 책과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만날 일을 부둣가에서 기다릴게. 부두에서 왜 기다려? 이게 언니 또 잔 농담인 거죠? 진짜 네, 웃기네. 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난 네가 좋았어. 이 부분이 솔직히 당시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저항감이 들어서 제가 한동안 읽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 읽었거든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계속 그 관객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조금 재수없어요. 앞부분은 그래 네 똥 굵어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뒤에서 냅다 진짜 관객 모욕을 해요.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조국도 없는 불쌍한 작자들아, 사이비 혁명가들아, 찌꺼기 같은 작자들아 뭐 이러면서 관객들한테 욕을 퍼부어요. 이 태세 전환이 아주 웃깁니다. 그걸 듣는 이제 관객들은 깜짝 놀라는 거지. 네. 저희도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관객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 해요. 그래서 널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좋았어.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했지만은 지금은 지극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잘 수습하셨어요. 네. 최근에 읽은 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소유님 나의 독서 습관은?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일할 때는 병렬로 했어요. 워낙 뭐 참고를 해야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직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절전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거에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끊김없이 한 번에 훅 읽고 또 재독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죠. 이미 검증을 받은 책이니까. 그럼 이 책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책? 네, 이 책 친구의 표정이라고 안담 작가가 쓴 책인데요. 네. 제가 출판학교 다닐 때 그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샤라웃이 많이 되던 작가였어요. 안담 작가가. 산문집인데 요 포인터의 아저씨라는 꼭지가 나와요. 애견샵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동네 애견샵이 진짜 두 군데가 새로 생겼거든요. 문득 이 꼭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작가가 무늬가 있는 개, 무늬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무늬가 덩치가 큰 개인데 무늬를 만난 사람들은 늘 두 부류였던 거예요. 한 사람은 달마시안이라고 오인하면서 만지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사냥개임을 알아보고 얘랑 같이 사냥 다녀요 라고 말하는 아저씨들. 근데 산책하면서 자주 만났던 아저씨가 무늬는 포인터죠? 포인터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저씨를 포인터의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어요. 네,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애견샵 앞에서 머무르는데 애견샵 사장님이 굉장히 낯익은 얼굴임을 발견한 거죠. 보니까 산책하면서 자주 만났던 아저씨인 거예요. 포인터의 아저씨는 무늬의 견종을 정확하게 알아본 첫 번째 행인이다. 그의 등장에 나는 반감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매일같이 열리는 저게는 무슨 개일까요? 퀴즈 대회에서 드디어 정답자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포인터의 아저씨가 퀴즈 대회 첫 번째 정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우사냥개 전문점의 사장님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무늬를 기르고 버린 사람의 배경지식과 무늬를 알아봐준 사람의 배경지식 사이에 있을 커다란 교집합. 그 교집합 때문에 포인터의 아저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이 사람이 애견샵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 개 견종을 알아봐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서늘함? 그런 게 좀 있는 산문집이어서 되게 좋아하고, 저는 산문집을 읽을 때 항상 그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거리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적이면서도 완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지덕체를 다 겸비한 그런 산문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안담 작가님과 연을 또 만드셨다고. 다마 나 잘했지. 제가 안담 작가를 졸업 논문을 보고서 반했어요. 역시. 역시.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 공연도 하고 막 책도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글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빵 수강을 했죠. 그 다음에 파티를 하고 우리 친구 하자. 2025년 1월 1일이 우정 2일차였어요. 오늘은 164일차. 이걸 외우고 다니시는 게 네. 취미인가?
저도 이렇게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일수를 헤아리고 이런 건 저도 처음이에요. 갑자기 고백, 공개 고백. 저 천여자예요. 아람 부장님이랑은 언제쯤 1일 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바로 거리를 둬버리면 어떡해요. 1일이요, 저희? 아, 미팅 때? 네. 네. 아! 그다음에 또 다시 읽고 있는 책이 단지 유령일 뿐이라는 유디트 헤르만의 책이에요. 7편의 단편 소설집이고 아유님 독서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23 됐을 때 아유님 23 듣고 25 됐을 때 팔레트 듣고 그런 것처럼 25대 양 기자님 모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수록 글 중에 아쿠아 알타라는 소설이 있어요. 30살 생일을 맞은 화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95년생이고 31살이 되어가지고 비슷한 나이 또래 그 화자 이야기를 읽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화자가 베네치아로 여행을 떠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모님도 베네치아 여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만난 거예요. 여행지에서 만난 이 부모님과 이 화자가 서로 비위를 맞추고 애쓰면서 지내는 한 2박 3일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화자가 여행 중에서 어떤 폭력에 노출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는 거죠. 30살쯤이 되면은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엄마는 계속 이 화자를 꼬마라고 불러요. 그런 나이에 걸쳐있는 화자의 이야기여가지고 최근 다시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에는 그것이 어떤 만남이든 간에 약간의 불안함이 스며 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진부하고 무의미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걸까? 그리고 매번 헤어질 때는 후회와 슬픔이 몰려온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상하면서도 푸근한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금방 자리를 뜨지 않고 부모님을 기만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이 책은 겨울 쿨톤입니다. 울지 마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안 울기만 해봐요. 지금 좋아하시는 책? 제독하는 책 이런 거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10과 100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 경계 같은 거를 잘 들여다보고 또 예리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선들을 특히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 아이러니한 거 이런 것들 좀 관심이 있고 딴지를 걸고 뒤집어보고 성찰하고 그런 화자들을 좋아하거든요. 포로스터나 이제 줄리안 반스, 데이비드 셀린저 몽상적이면서도 좀 자기 혐오가 있고 약간 시니컬한 것도 있고 그런 책에 대한 어떤 취향이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애호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는 거에서 어떤 흡을 발견해내고 남들이 다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되게 웃을 만한 거리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매력인 것 같아요. 편집자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그만두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제가 원래는 이제 소설을 쓰다가 편집자로 일을 했던 거였어요. 편집자를 그만두고서 다시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다가 어느 날 양다솔 작가가 연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소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저랑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소설 쓰면 항상 웃기다는 피드백을 좀 자주 들었는데 그게 그 어떤 피드백보다 늘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에 이제 흥미가 있었던 거죠. 그때 초빙 강사로 온 손동훈 코미디언이 꾸준히 해볼 생각이 있냐 캐스팅 물어보셔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스탠드 코미디를 하시게 되면서 그 이후에 좀 더 다르게 보이고 관심 가지게 된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2016년에 김종희 작가님의 난 농담이다라는 책이 출간됐을 때 바로 읽었어요. 이동진 평론가와 김중혁 작가님 함께 하는 팟캐스트 빨간 책방에 엄청난 애청자였거든요. 민음사 TV가 있기 전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그 매체였던 거죠. 그때 워낙 두 분 좋아해가지고 막 방청도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우주 비행사인 형과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동생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가 되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씨앗이 머릿속에 좀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워크숍 신청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부감이 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보기에 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소설 속 화자가 좀 핍진하던가요? 소설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가 좀 들어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 하면서 읽었죠. 다시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뒤에 이제 에필로그가 붙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작가의 말이라고 하나 작가의 농담이라고 하고서 쓰셨어요. 한 대목을 읽자면은 성우형이 농담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는 소설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문장과 문단 사이에서 죽치고 있을 작정이고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물음표의 곡선에 기댄 채 잠들 때도 있고 느낌표에 착 달라붙은 채 서서 잠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 즐겁습니다. 이 책도 아주 강렬한 책. 카피부터 여자를 모욕하고 싶다면 그를 걸레라고 불러라. 남자를 모욕하고 싶다면 그를 여자라고 불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휘트니 커밍스가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목수가 남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저는 어쨌든 제가 쓰는 재료가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잖아요. 그쵸. 나쁜 단어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맥락에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 뭐 화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조심하는 걸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야. 계속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에 한정된 건 아니고 그냥 언어를 다루는 분들이라면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읽기 좋은 입문서인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정말 위협받는 건 단어 선택과 정치학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며 어떤 소통 방식을 택하느냐가 우리가 누군지 더 잘 말해주는 건 아니다. 저는 진짜 공감 가는 게 농담을 꽤나 좋아하고 즐기는 사설업자로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도 이런 고민들을 끝없이 하는 게 최근에 저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운 것도 있는데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언어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진짜 제대로 자유롭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아끼는 나의 농담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 그 공연장은 약간 비무장지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욕을 감당하러 온 사람들. 저도 여기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비무장지대라고 했지만 거기 또한 정치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되게 미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다음 책은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젠더 이슈에 되게 관심 많았고 동물권, 장애학 책을 조금 읽었고 최근에는 계급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찾아서 읽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한 줄 평을 썼더라고요. 이 책은 내 책이다. 이렇게 주접을 떨어놨는데 이 화자가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도시의 명문대에 간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그런 화자인 거죠. 이 화자가 대도시에서 자기 개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자기 계급 정체성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좌파 지식인데 민중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던 거에 대해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노동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근면성실하고 순박하고. 근데 사실 이 화자의 눈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너무 교양이 없는 거죠. 아빠가 너무 게이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과 겪는 어떤 불화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대도시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다가 아버지 죽음 이후로 랭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학부 때 윤리학 수업 받았던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선로에 5명의 인부가 누워있고 이 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누워있다 하는데 5명의 인부를 죽이는 게 맞습니다. 1명의 인부를 죽이는 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빠가 인부인데 이게 과연 정의에 관한 토론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토론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니에르노 추천사가 너무 좋은데요. 저자는 문학가 마르크스주의의 발견에 매료당한 뒤 이상적 프롤레타리아에 부합하지 않는 교양 없는 부모를 원망하며 다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거의 완전히 재교육하는 민중계급 출신 모범생의 궤적을 기술하고 객관화한다. 아까 전에 옐로우페이스를 스티븐 킹이 샤라웃 했잖아요. 이 책은 아니에르노가 샤라웃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럼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겠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누가 샤라웃하면 무조건 저는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현 시점 최고로 영향 많이 받은 지금은 정희진 작가님이죠. 최근에 정희 작가님 추천으로 구매하신 책 있나요?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 책 진짜 재밌어요. 유대인 우리가 막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게 다 대상화잖아요. 얄미워하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안내에 대한 치극하는 관심.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상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책장 구경하다 보니까 특히나 소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어디 관심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감할 지점들을 잘 찾아가지고 읽는 그런 독자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혜진 편집자에게 들었을 때도 소설이 굉장히 에세이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 미묘한 지점에 있다. 그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내 책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지금 표지도 여기 떠 있고 화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원소연이에요. 공교롭네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들어가면서 실제 지명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상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막 끼를 부리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소설인지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을 이제 박혜진 편집자님이 한 줄로 요약하시길 이 아이는 커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고 편집자님께서는 꽤 낙천적인 아이의 어떤 계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를테면 자기 앞에 생긴 모모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계보를 이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하셨고 제 세례명은 마리아입니다. 세례명이 마리아라고 하면 성당 형제자매님 제게 물어요. 감히 마리아를 세례명으로 써도 되느냐고. 저는 몸을 살짝 기울여 속삭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교양 중에서 저한테만 특별히 허가해 준 거예요. 농담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마리아니 뭐니 질문한 형제자매님 자체가 없거든요. 제 세례명의 적절성에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설령 제 세례명은 킴 카다시안입니다. 라고 소개해도 관심 따위 못 받을 텐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잔농담하는 거예요. 딱 그 시작하는 글을 한 3-4장 읽었을 때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글을 쓰는구나 이런 게 오는데 생각보다 잘 쓴 글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또 긁혔네. 나 혼자 긁히고 나 혼자 밥을 먹고. 그런데 그러면은 민음사에 투고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민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웃긴 책들이 많아요. 제가 김원비 작가님 워낙 좋아하고 정지음 작가님 이런 나의 유머 감각 알아줄 출판사 민음사다. 저도 지금 언급해주신 그 정지임 작가님이나 네. 김은비 작가님을 특히나 좋아해서 틈만 나면 샤라웃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명 더 망태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님도. 진짜요? 네, 진짜로. 이제 약속해요. 약속. 완전 내 취향 저격. 그러면 앞으로 작가로서 또 코미디언으로서 목표. 저는 2가지. 씩씩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하는 거. 간단 명료.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어요. 소유님의 씩씩하게 오래오래 응원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선물 살 때 또 민음사 팁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오.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힙하세요. 조명, 뭐 도시락통 이런 거를 드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작가님 이제 되셨으니까. 만년필이에요? 네. 너무 뻔한가요? 아니 색깔이 진짜. 취소해! 아니 그리고 여기다가 새겼어요 여러분. 이번에 나올 책 제목을 새겼어요. 꽤 낙천적인 아이를 새겨주셨어요. 책 제목이 소유님을 그냥 표현하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와,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선물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미발매된 상품인데. 어머 윤? 원소 윤. 어떡하면 좋아. 안경을 저희가. 이게 윤이라는 브랜드인 거예요? 맞아요. 베를린이랑 한국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민음사랑 콜라보해서 민음사 안경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완전 처음으로. 와, 이 케이스도 예뻐요 심지어. 저 이런 거 꼭 쓰고 싶었어요. 긱시크? 맞아요. 정확해. 잘 어울리려나? 좀 이렇게. 그럴 땐 좀 무겁잖아요. 이게 리딩글라스 디자인으로 나와서 엄청 가볍고 집에서 편하게 쓰시기에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 마지막이에요? 뭐 좀 더 가져와 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시집을 한 권 추천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랑은 야채 같은 거 재미있고 위트가 있는 시들을 또 좋아한다고 그런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담당 편집자이신 혜진 편집자님에게도 좀 추천 받아가지고 추천 세제고. 그 중에서 골라낸 책인데 초록색 좋아하신다고. 저 초록색 좋아하죠. 근데 뭐 채식하시죠. 채식하니까. 근데 이 시가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미쳤다 하면서 서현주 과장한테 읽어줬어요. 종이 전화기 썼어요 안 썼어요? 종이전화기. 종이컵 전화기 안 썼어요? 사랑은 야채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씨앗을 품고 공들여 보살피면 언젠가 싹이 돋는 사랑은 야채 같은 것. 그래서 그녀는 그도 야채를 먹길 원했다. 식탁 가득 야채를 차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오이만 먹었다. 그래, 사랑은 야채 중에서도 오이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야채뿐인 식탁에 불만을 가졌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기를 올렸다. 그래, 사랑은 오이 같기도 고기 같기도 한 것. 그녀의 식탁엔 점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올라왔고 그는 그 모든 걸 맛있게 먹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사랑은 그가 먹는 모든 것.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음미하고 있었어요.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다가 다른 것도 찾아. 그럼 또? 그래, 사랑은 야채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뭐 같은 것이기도 해. 계속해서 덧붙여 나가는 것도 이거 자체도 너무 사랑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알듯 말듯한 그러면서 되게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시를 쓰시는. 사랑은 오이 같기도 고기 같기도 하는 거. 고기는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폭력인 거잖아요. 맞아. 근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잖아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 사랑에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소유님이 엄청 생각나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렇게 소윤님 책장을 같이 구경해봤는데 관객으로서만 생각을 하다가 작가로 모시게 되고 저희 코너에 또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얼굴만 보면 웃기죠. 좋은 말인가요? 칭찬. 소윤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 너무 여기 진짜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재밌으셨다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소윤님에게 책이란 어떤 건지. 아, 책이란 저는 이제 고해성사처럼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 시간을. 워낙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업을 쌓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책을 읽는 동안 어쨌든 듣는 시간이니까 업을 약간 중지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다가 반성도 하고 하면서 책을 읽고, 근데 또 고해성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죄를 싹 씻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고해성사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책 꼭 한 줄이라도 읽고 자야겠네. 오늘 또 많이 업을 쌓았으니까. 그럼 오늘 책장 구경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민음사 TV가 2019년 5월 31일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그때 이제 옆에서 자꾸 뭐라고 이렇게 역시 고학력은 다르다고. 읊조렸어. 이런 심세 옐로 카드 한 장 주세요. 책이 나오면 신간 행사 같은 걸로 출판기를 한번 씹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드업 파티를 열어야 되나. 스탠드업 파티요? 스탠드업! 의자 없어. 스탠드업 파티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아 파티를 많이 한 거 보죠.